저는 12년차 간호사긴 하지만 코로나에서는 신규였어요. 정말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이런 말인가 싶을 정도로 무조건 내가 혼자 근무할 때는 20, 30명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병원이라는 전쟁터에서 항상 싸우고 있는 전사다. 해안에서는 초속 50m에 달하는 돌풍이 관측됐고 또 다른 강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있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서면서 최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4차선 도로에서 지름 10여 미터 이르는 대형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서울 수도권 코로나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늦춰질 기미가 없는 코로나 확산세,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으로 8일간 정부는 방역의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하여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는 아니지만 3단계에 준하는 그런 조치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상황은 3단계로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결국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 역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 강력한, 즉 2.5단계 정도에 준하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3단계로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의식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2단계에서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만 되지만 지금 상황이 오래 간다면은 의료 체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방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확진자들의 동선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국민들, 방역당국, 또 의료진들이 합심을 해서 3박자가 맞아야만 2단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결국은 3단계로 가면서 우리 특히 서민층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 비중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위중한 환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60대 이상이 40%를 점한다고 그러니까 특히 중환자로 가는 비율 대략 5%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300명 내지 400명이 매일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은 하루 15명 정도의 중환자들이 시차를 두고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확산 속도를 보면은 의료 병상이 꽉 차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이고 특히 중환자실이 부족하다는 것은 굉장히 급박한 문제로 보입니다. 병상 확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어떤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반 병상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 혹은 자가격리까지를 해서 경증이나 좀 위중하지 않으신 분들은 충분히 케어가 가능한데 중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중환자실은 사실 공공영역의 중환자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 종합병원들, 대학병원들에서 중환자실을 좀 비워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민간의 병원의 중환자실이라는 것은 항상 90% 이상 병상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치료도 굉장히 많은 치료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가능한 한 중환자실을 좀 비워서 병상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입니다. 또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게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그 깜깜이 환자가 지금 늘고 있잖아요. 심각하죠. 예, 전국적으로는 18%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만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감염원 불명의 깜깜이 환자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는 우리 지역 사회에 이만큼 바이러스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무증상 전파가 이만큼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긴 한데 이 집단 발생으로 인한 여러 가지 2차, N차 감염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지금 하루속히 통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중요한 또 이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많은 국민분들께서 이 전국 각지로 휴가를 즐기려고 떠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던 8월 중순에 거리두기는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었을까요? 정부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양양이 이렇게 서핑하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8월 22일이면 얼마 전인데 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마스크도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예, 저게 야외고 해수욕장이긴 하지만 사실은 거리 두기가 안 되고 접촉이 된다면은 충분히 감염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건 홍천 캠프장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장시간 같이 있으면 감염이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물에 들어갈 때는 사람과의 거리를 좀 넓혀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도 좀 그런데 이제 방역 수칙 같은 거 잘 지켜서 최대한 이제 방해 안 되게끔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핑 샵에서 아마 할 거예요. 바로 재는 거를. 서핑 하시는 분들 밖에 있으신 분들은 많이 있겠는데 근데 서핑하면서 마스크 끼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물론 저 전국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서프 하시는 분들이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관계로 마스크 쓰고 들어갈 수는 없어서 거기 조금 아쉬운 점은 있긴 있습니다. 소규모 하다 보니까 야영 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체크를 일일이 100% 하고 있습니다. 텐트 거리도 이게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주말은 좀 많이 오신다고 예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낮에는 많이 좋아서 원인도 많으셨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680개가 있어요, 객실이. 근데 만실이라는 거 1인당 죽으신만 잡아서 1200분이라서 수영장에 사람 많다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렇게 저렇게 마스크조차 끼지 않고 따닥따닥 붙어서 활동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농축이 됐다고 보고 환자들도 많이 발생을 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 시기를 좀 돌아보면은 환자 수도 많이 줄어들고 또 휴가철도 되고 뭐 장마가 긴 장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해이해졌던 것들은 분명해 보여요. 호텔은 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에는 또 발길이 뚝 끊겼고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도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 해외에서도 이런 양극단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좀 나타나나요?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보면은 아주 섬 하나를 빌려서 뭐 거의 매일 진단 검사를 하면서 아주 호화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싼 호텔비를 내고서 있는 것을 보면은 야, 이거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들을 분명히 들고요. 호텔 수영장이나 골프장 같은 데는 그래도 코로나로부터 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골프장 같은 데는 굉장히 호황입니다. 네. 야외에서 운동을 예약이 하는 어렵다.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호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에서도 감염되는 사람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몇 명이든지 같이 가시면은 아주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환경이 이게 위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양면성이 교육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고3을 제외한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를 9월 11일까지 전면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학교를 안 가는 대신 학원에 다시 의존하는 이런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함께 2학기 등교가 다시 연기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만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의 학교를 지킬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해지는 공교육 공백. 코로나로 인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교육 격차. 그 실태를 알아봅니다. 지난 20일 대치동 학원가. 이른 시간부터 학생들이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이 과정에서 사회를 학습하는 기간인데 그걸 거의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죠. 학교를 못 가면서 학원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돼요? 거의 다 5-6명 내외예요. 5-6명 네, 소수정이라서요. 이게 지금 다 3개월씩 물어생지가 다 돌아가는 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명부터 시작한 반이 지금 생명 3개월 끝나고 지금 지구가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너무 이른 거 아니죠? 아니요, 지금 다양한 학생들. 5-6학년 애들. 네. 여기 지금 토요일 아침반이 다 5-6학년 애들이에요. 미리 선행. 코로나 유행에도 학원 가든 끊임없이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한 단원을 한 6번? 5번, 6번 정도 이렇게 돌리니까 수준을 조금씩 높게 해서 돌릴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채워넣기가 좋을 거예요. 그죠? 집합금지 조치 전까진 대치동 중소학원은 원생이 줄기는커녕 더 늘었다는데요. 자체 방역도 신경 쓰고 있다고 홍보합니다. 요새같이 코로나 있으면 자리 끼워서 앉아요. 다 붙지 않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따로 앉으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학교에서 더 신경 많이 써요. 만약 감염이 확산된다면은 학교보다 더 무섭게 전파될 수가 있고 또 학교인 경우는 한 학교이지만 학원인 경우는 여러 학교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네요. 굉장히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1학기, 2학기 때부터 좀 올려지는 게 있어요. 3학년까지는 솔직히 학기 배기만 잘하면 잘할 수 있어요. 노방이 조금 나오니까 할 수 있는데 4학년부터 이제 나누기나 큰 수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구멍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메꿔가면서 진도도 이제 선생님도 같이 나가줘야 되거든요. 지난 학기를 대부분 온라인 수업만으로 보내온 공교육 현장. 이 학기도 정상 등교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 깊습니다.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학교 수업도 못하고 인터넷 강의로 보고 이러고 그냥 그러다 보면 대치동 아이들의 중학교 수준이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에 멈춰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해요. 학원에 가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격차. 학부모들은 코로나 시대가 빚어낸 또 다른 교육 격차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찹찹하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또 해서 해줄 수 있진 않으니까 열심히 문제집 계속 돌리는 수밖에 없죠. 입시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은 더욱 불안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포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잖아요. 이게 온라인 수업이 그저 그냥 TV 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흘러가는 대로. 학원으로 돌리고 그리고 그 수업에 대한 그 보충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돌리는데 너무 이거는 정말 검정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차라리 검정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안 그래도 공교육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역할마저 이뤄지지 않는 온라인 수업의 현실. 진로와 입시 상담 역시 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엄마들이 보통은 2학년, 3학년 때 되면은 학교를 찾아가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어떤 진로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모르는 부분을 선생님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어떤 진로로 가면 좋겠어요? 라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선생님도 모르잖아요.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얘가 어떤 아이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뭐 상담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을 가는 거야. 매일 갔던 학원을 가서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진로가 맞는 건가? 코로나 시대 사교육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 학생도 학부모도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안 가니까 학원에서라도 이렇게 보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몇 명 있긴 있어요. 부담은 되죠. 내년은 또 고3이라 수능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꽤 많아요. 학원을 최대한 많이 다니고 최대한 공부 시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되긴 하지만 또 위험성을 안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너무 애매모호한 거야 지금. 돈 없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보내요? 힘들죠. 돈 없는 저기들은. 우리 손녀딸도 지금 2학년인데 학원을 지금 몇 군데 다니는데 너무 부담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바이올린도 나가지 뭐 영어도 나가지. 그러다 보니까는 돈을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그 둘째도 그렇고 학원비가 감당 못 하더라고 힘들더라고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선 아침부터 밤까지 진행되는 고가의 소수정예 특강도 인기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호황을 맞은 대치동 학원가. 실제로 원생들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2월 달부터는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작년 요맘때 한 800명 정도였는데 지금 1,400명이니까요. 어머님들은 집에서 애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더 학원을 보내시게 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결국 학원으로 쏠리고 있는 현실. 주객전도된 상황 속에서 학원들 역시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는데요. 일단은 메인은 학교 교육이에요. 그럼 그게 자기 과정에 맞춰서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사교육들은 당연히 거기 붙어가지고 서포트를 하기 시작을 해요. 중간기말이 봤다가 안 봤다가 봤다가 안 봤다가 본다 그랬다 안 본다 그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주구장창 선행이나 나가야 되겠다. 코로나로 심화되는 교육의 양극화. 빈부격차가 학습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그 코로나 시대에 학원비가 더 든다는 학부모님 말씀이 진짜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입시 환경에서 그냥 집에 가만히 놀릴 수 없다라는 그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특히 이 저학년들보다도 고3 학생들 경우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수능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12월 3일로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라도 지금 가을에 대규모 집단 발생이 학교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공평성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대 문제인 고3 학생들의 대입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코로나 종식이 없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 종식은 언젠가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년까지 WHO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년 말까지라도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고요. 사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내년 말까지는 이것이 우리 백신이 생산되고 또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상당히 한정적이에요. 상용화하고 또 우리가 그 안전성 같은 것들을 좀 확보하려고 그러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백신이 만약에 잘 개발이 된다면은 내년 봄쯤에는 우리도 어느 정도 종식 비슷하게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악화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몇 년 단위로 해갖고서 외국인 입국들을 막고 하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이 중요한 것인데 무역 인적 교류들이 완전히 셧다운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개발도상국도 우리가 많이 도와줘서 그쪽에도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 있는 정도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그 새로운 감염병 시대에 정부와 국민들 간의 긴밀한 협조, 그것만이 유일한 답일 듯합니다. 민생연구소 코로나 집중진단 두 번째 주제는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전북 전주의 한 소방서 앞에서 한 의료진이 탈진해서 풀썩 주저앉은 모습인데요. 폭염에 방호복에 그리고 저렇게 쓰러질 때까지 극한 상황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민생연구소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병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행동하는 간호사회 김수련 간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수련 간호사께서는 현재도 환자분들을 간호하고 계시고 또 방송 마치고 의료 현장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좀 방송에 임하게 됐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대구 경북에 초기 코로나 엄청나게 확산될 당시에 직접 현장에 내려가셔서 일하고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죠? 네, 3월 한 달 동안 파견을 갔다가 왔는데요. 대구에서 확산세가 가장 무섭고 가장 심각할 때 다녀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코로나 환자의 특성이 악화가 되기 시작하면 악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제 산소만 달고 있는 상태에서 중환자실로 입실을 했는데 이제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숨을 못 쉬기 시작해서 이제 기관 삭관을 하고 이제 기관 삭관하고 나서도 산증이 진행되고 쇼크가 진행돼서 투석기를 달고 투석기로도 안 돼서 이제 체심폐순환기까지 달고 하는 모든 일들이 거의 일주일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데 비해서 이제 환자 수에 이렇게 상응하는 간호사들도 충원이 안 됐고 이제 기기 충원도 조금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뭐 최선을 다해도 이제 존중받지 못하는 죽음을 만들었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의료진들이 정말 인력을 갈아 넣어서 버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던데. 네, 그냥 내가 힘든 걸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막 일어나서 일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이 길게 장기화가 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또 의료 종사자들은 연일 경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늘 쓰고 있어야 하는 고글과 마스크. 숨은 영웅들의 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8년차 간호사 유연아입니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는 12년차 김정아 간호사입니다. 대구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2년차 간호사 최호정이라고 합니다. 대학병원 외과병동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제 최근 2월 달에 청도 대남병원에 자원을 해서 이제 의료 지원을 다녀온 이제 의료 지원 간호사입니다. 저는 12년차 간호사긴 하지만 코로나에서는 신규였어요.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고 많은 걸 다시 부족하다고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저조차도 10년이 넘은 저조차도 약간 두려움이 오는? 많이 불안했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원이 마련해준 숙소에 있어야만 했고 저희끼리도 서로 내가 감염되면 다른 간호사를 감염시킬 것 같기도 해서 불안했어요. 정말 뭐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이런 말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환자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비명을 지르고 뭐 빼달라, 뭐 나 집에 가고 싶다, 그리고 나 너무 힘들다, 뭐 검사를 하자고 하면 나 검사 안 하고 싶다 막 하면서 정말 손찌검도 하고 뭐 벨찌검도 하고. 한 30분 넘어가면 눈에 여기에 그 물안개처럼 보안개 안개가 이렇게 껴요. 손에 장갑을 2개나 끼고 있어서 손이 막 장갑이 축축해져서 막 그렇거든요. 땀에 이제 불어난 손 사진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의료 인력들이. 장갑을 벗으면 땀이 쫙 물이 고여 있어요. 장갑 안에. 입을 때보다는 벗을 때는 일단 환자를 접촉하고 나온 상태고 그 옷에 어떤 비말이나 어떤 그런 감염 노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일단 벗을 때는 순서대로 한 동작 할 때마다 저희가 뭐 손소독을 하면서 그렇게 해갖고 조심스럽게 벗고 있어요. 제2차 팬데믹이 어쨌든 발발했다는 게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게 또 다시 지역 감염으로 해서 저희 지금 대구 지역에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저희가 대구에서 제일 처음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났을 때 대구 지역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정말 상당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다시 반복해서 서울에서 의료진들이 또 피로도를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되게 안타까운 지점이고 간호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간호사는 3교대를 돌아야 되고 그 3교대를 돌려면 그냥 하루 한 명 인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혼자 근무할 때는 30명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말에 공감을 하고요. 통계로만 봐도 이제 OECD 국가 중에 이제 간호사 인력이 다른 뭐 국가들에 비해서 절반 이상이 좀 부족한 경우라고 저는 파악이 돼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간호사는 샌드백이다. 환자하고 의사하고 어떤 보호자 그 사이에 간호사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컴플레인을 듣고 저기서 전달을 하고 또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내려면 여기서 전달을 하고. 병원이라는 전쟁터에서 항상 싸우고 있는 전사다. 이제 100의 천사가 아닌 101의 전사라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100가지 일을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전사. 한국의 간호사가 백의의 천사 같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천사같이 항상 온화하게 웃으면서 환자들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환자들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간호사였으면 좋겠는데 일을 하다 보면 항상 힘들고 많은 환자들이 오다 보니까 천사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의 표정과 업무 강도가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100일의 천사가 아니라 100가지 일을 하는 100일의 전사다라고 하는 저 마지막 동료의 고백을 네.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사실 저 중에 제 친구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뭐 같이 일을 하는 상황에서 사실 어떤 상황인지가 너무 이제 눈앞에 선하게 그려져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일들을 견뎌낸 분들이 너무 장하고. 현장에서 너무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 네. 그것이 가장 또 지금 상황에서는 우려되는 점이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 대구 사태 이후로 저희가 항상 이제 인력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충원된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전국 병원들에 다 지원 요청을 해서 받은 상태였는데도 필요한 인력이 한 30% 정도는 모자랐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주관자실에서는 이제 주관자 트레이닝을 받은 간호사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인력은 더 적었고요. 이제 인력이 이런 식으로 없고 한 달 정도라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되면 거의 자기 가진 에너지 100% 다 쓰면서 나오는 상황에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라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중간연차가 이미 없는 상황에서 이제 쥐어짜서 이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이제 그나마 채운 것도 이제 얼마 안 되고 이제 나머지를 전부 이제 신규 인력이나 유휴 간호사들을 채운 상태였고 사실 그런 식으로는 이제 제대로 합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제 환자들을 전혀 중환자 트레이닝을 받지 못한 간호사가 당장 투입이 돼서 봐야 되는 상황들도 많았고 이런 네. 열악한 환경 때문에 네네. 사실 수면되기 전에 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40%에서 많게는 50%까지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둔다는 거는 이제 그게 좀 고치면 개선 가능할 것 같아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겠다 싶을 때 발을 빼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요. 또. 아이고야. 예, 그 빈자리를 또 남은 사람들이 채워야 되니까 일은 더 힘들어지고 그럼 또 그만두고 이게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사실 간호사 처우에 대한 조사 결과를 찾아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간호사 현실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는 무려 17명인데 이게 미국의 4.6명의 3배에 달한다고 진짜 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 근무 연수도 우리는 평균 6.2년인데 미국은 18.1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건강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건강을 상당히 해칠 수 있는 네.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확인한 바로는 그 현장에서 일하는 코로나 의료진들 중에 3분의 1에 달하는 인력들이 번아웃 상태라든가 70%가 울분 상태 이런 것들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참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라던가 안전을 보장해주는 조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충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소모품으로 쓰였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장갑 같다고 쓰고 더러운 것 집어 버릴 때 쓰고 버린 장갑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 한 번 더 화상 연결을 준비해 봤는데요. 지난 3월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던 시기 의사시지만 간호자원봉사에 나가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김동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간호봉사까지 자처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지난 2월 말하고 3월 초 병원에 있는데 거점병원이 된 대구 동산병원에 파견된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60명 이 한 병동에 입원해 계신데 간호사 4분이 돌보고 계셨습니다. 일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과로 때문에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의사긴 하지만 격리병동에 들어가면 간호사 일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간호사 선생님들을 좀 돕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한 것은 배식입니다. 아침이면 이렇게 도시락이 도착해 있는데요. 제가 그 도시락 한 60여 개를 환자분들께 나눠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것도 상식이 있고 연식이 있고 그러니까 죽과 밥을 잘 나눠서 드려야 되거든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호사들로부터 정말 명품 배식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도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나마 간접적으로 접하긴 했지만 현장에서 본 간호사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루는 병동에 갔는데 간호사 한 분 얼굴이 너무나 창백했습니다. 하루 전부터 장염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병동에서 4명이 일하는 상황에서 1명이 빠지면 나머지 3사람이 그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였는데요. 보기에 좀 안타까웠습니다. 간호사들은 환자 자세도 바꿔드려야 되고 환자복도 갈아입혀 드려야 되고 식사하는 걸 도와드렸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이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통해서 우리 간호사들의 인력 증원,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더 가슴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김동원 교수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간호사분들의 희생이나 헌신은 또 약간 그것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학계에서는 많이 연구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환자당 간호사 수가 환자 사망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거나 아니면 이제 간호사의 트레이닝 수준, 뭐 연차 같은 것들이 환자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 이제 학계에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이제 그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상태는 아니신 것 같아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간호사 인력이 확충돼야 된다.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뭐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네. 병원 현장에서 특히 민간병원 같은 경우에 간호사 인력을 그렇게 많이 다시 확충하거나 이런지를 않잖아요. 뭐 사실상 민간 병원들은 수익을 창출하기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민간 병원이 90% 정도가 이제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이라던가 안전한 근무 환경 그리고 트레이닝 내용과 담당자를 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엄격하게 국가에서 좀 통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동료 간호사분들과 시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께 통제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이유인이 돼서 그만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견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시민 여러분들께는 저희가 너무 빠르게 소모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그만두고 전부 소모되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덕분에 챌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건강하게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주신 김수령 간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상 최악의 긴 장마에 태풍 바비까지 맘졸였던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오랜 장마 이후 여기저기 무너지고 패이고 특히나 도심 곳곳에 도로 파임이나 또 땅 꺼짐 현상도 이어졌습니다. 그 현장을 보시죠. 갑작스럽게 저렇게 이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거죠? 네, 엄청납니다. 이렇게 도로 하나가 완전히 다 붕괴되다시피 했네요. 근데 저렇게 집안이 무너지면 저 주변도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서 복구를 하시는 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코로나19 방역에 대부분 집중이 되고 긴급 재난지원금 이런 걸로 집중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런 집안이 약한 부분이나 혹은 도로가 파인 부분 같은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강공사 같은 것들을 못한 경우가 많대요. 예산이 부족해서. 네, 예산이 없어서. 연쇄골이네요, 정말. 네, 연쇄골이에요, 정말.
그 지하철 공사잖아요, 지금. 지금 지하철 공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겠나. 비가 많이 왔잖아, 최근에. 장마 때문에. 집안이 다 약화된 상태고. 그러니까 지하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봐야죠. 이영화도 지금 여기 지금 상태 만약에 차 지나가다가 떨어졌으면 어차피 안 다쳤나 시콜이 남의 얘기가 좀 우리 동네 얘기가 까돌려가 와봤어 이렇게. 주택가에 이게 생긴다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요즘 움푹 패인 그런 포트홀, 땅꺼짐 같은 것들이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싱크홀, 포트홀 개념부터 좀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집안이 가라앉아서 동그란 구멍 같은 것이 생기는 일을 싱크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도로 곳곳에서 발 수 있는 패인도로 네, 이런 것들을 보통 포트홀이라고 하는데요. 그 8월에만 포트홀 신고가 7,000여 건이나 되었다 그래요. 한 달 동안? 네, 한 달 동안에. 엄청나네요. 네, 일단은 싱크홀이나 포트홀은 어디서나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싱크홀이나 포트홀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곳들을 그때그때 보강해주는 공사나 혹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을 쓰고 거기에 또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그런 일들이 코로나19 유행 여파가 겹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굉장히 길었던 장마 때문에 그런 싱크홀이나 포트홀의 위험이 있는 곳이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불면은 올 가을까지도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이천의 한 마을. 처참히 부서진 마을을 간 건물. 심하게 말라비틀어진 농작물. 어느 하나 성한 곳 없는 마을의 곳곳.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삼별장인데 다 저수지 무너지면 날라가서 새로 짓는 거 아니야. 아, 복숭아 선별장을요? 네, 이게 복숭아 따다가 선별해서 하는 것도 흔적도 없이 날라갔대. 우리 포도밭 좀 봐요. 이게 지금 밭이었어요? 네. 빈 공터처럼 보이는 이곳은 수확을 앞둔 포도밭이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나무 같은 게 걸리고 그랬기 때문에 저거 4주 살았어, 4주. 나머지는 다 떠내려간 거. 포도나무가 줄지어 서 있던 넓은 포도밭은 앙상한 4그루의 나무만이 남았습니다. 역대급 폭우가 내린 지난 8월 2일. 마을 저수지에 제방이 붕괴되면서 6만 5천 톤의 물이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봐요. 복숭아밭이 이게 지금 한참 따는 거 아닙니까요? 요거 3주 살아 있어. 60그루 중에 3그루 남았어. 나무가 남아있어도 뿌리가 모두 썩어 열매는 이미 상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 저 공병 수거한 컨테이너 박스가 여기 와서 다 걸쳐서 안 떠내려갔어. 컨테이너 박스가요? 그 일로 차량이 다니질 못해가지고 지나가는 포크레인으로 와서 우선 절로 옮겨놨어요. 상품성을 잃어 그저 썩기만을 기다리며 방치되고 있는 열매들. 와, 나 복숭아 엄청 좋아하는데 올여름에 못 사 먹겠다. 가뜩이나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인데 또 이런 자연재해까지 오니까 태풍 다비가 물러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더 센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이삭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그리고 강해진 상태로 이번 주 중반 우리나라에 상륙할 예정인데요. 강한 위력의 태풍 소식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폭우로 이미 몸살을 앓은 농가는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내일 태풍이 온다는 지금 저 할머니들도 저 산사태가 나서 지금 밀려온 집들 이런 데로 위험한 집들은 우리 면체육관에 대피시설을 해놨으니까 글로 가시라고 지금 얘기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마을이 침수된 지도 한 달째. 코로나로 복구 지원이 중단돼 수해의 흔적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태풍에 대한 대비조차 어려운 상황인데요. 태풍이 오기 전 빨리 정비를 끝내야 합니다. 파요, 파가 물에 씻겨가지고 이런 이렇게 세우는 거. 그날의 악몽이 또다시 재현될까 걱정입니다.
어떻게든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이렇게 다시 또 네. 보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기 격까지 이렇게 차서 내려간 거죠. 이 저기 옹벽 때문에, 이 축사 옹벽 때문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당해봤나? 안 당해봤지. 50여일 동안 지속된 장마, 폭우와 끊이지 않는 태풍까지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지난달 15일간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시. 마을에 이렇게까지 비가 온 건 처음이라는데요. 여기가 이 포도밭인데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포도밭을 없앤 거예요. 비가림 시설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 시설한 거를 다 저기 한쪽으로 모아둔 거예요, 지금. 산사태로 모든 게 사라져 나무부터 다시 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시의 싱크홀처럼 농장 한가운데도 땅꺼짐이 생겼습니다. 그걸 채우려면은 문제가 장비가 이 안에 들어오질 못하니까 그런 게 문제가 돼요, 지금요. 올해 한쪽은 버렸다 생각해야죠, 뭐 이런 거. 1년 내내 쏟은 정성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께는 진짜 자식 같은 그런 작물들이잖아요. 뭔가 뭉클하다 정말. 예년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확량. 상품성 역시 예전만 못하다는데요. 진짜 봄부터 상품성은 좋게 만들어놨는데 지금부터가 꽝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정말 포도하고 정말 씨름하고 있는데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많이 터져갖고. 코로나와 자연재해까지 이중고에 처한 수해 농가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직전까지 이제 긴 장마, 폭우 이런 걸로 수해를 입으셨던 분들이 또다시 코로나, 태풍 막 몰아닥치고 이것을 다시 복구할 어떤 여력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 그래서 다 손 놓고 계시다는 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랜 장마 때문에 수해 피해를 입거나 혹은 산사태 피해를 입어서 지금 한참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태풍이 계속 연달아서 오면은 지난 장마 때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산사태를 피했던 곳이라도 그 집안이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처 집안이 단단해지기 전에 또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이 한반도를 덮치게 된다면 그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기존의 산사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문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산사태 피해가 또 추가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태풍이 지금 한번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태풍의 길이 예년과는 다르게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이 8월에 우리나라가 덥잖아요. 그래서 8월에 우리나라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나라나 혹은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 장마가 지나간 다음에 지금 그 태풍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찜통더위로 굉장히 더웠었잖아요. 이런 늦더위가 계속되면은 9월이나 혹은 10월 초까지 늦더위가 생기면은 그때 발생한 태풍은 한반도를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럴 가능성이 왠지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마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더위는 8월 중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리고 기상청에서도 올해 더위가 9월달 혹은 10월 초까지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상하게 올해 태풍이 많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구 가열이라고 하죠. 지구 전체가 더워지면은 어디 옮길 데가 없구만. 네, 남쪽과 북쪽의 온도 차이가 그렇게 심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열을 굳이 열받은 북쪽으로 옮길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태풍의 빈도수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 우리한테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태풍이 그렇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생기면 그 생긴 태풍은 굉장히 힘이 센 강력한 태풍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 사례를 보면은 태풍이 굉장히 셌던 해에는 추석 물가가 껑충 뛰지 않습니까? 농산물 가격도 굉장히 급등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인데요.
네, 굉장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이중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일이라던가 네. 채소라던가 이런 것들의 가격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오른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100% 이상이요? 네, 두 배가 그러니까 뛰었다는 두 배가 네. 뛰었다라는 소리인데 여기에다가 9월, 10월에 태풍까지 덮치게 되면은 태풍 때문에 추가 피해가 입어져서 여러 가지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밤 10시 30분 여러분의 할 말 많은 민생 현장으로 찾아가는 민생연구소.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단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TBS